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학 얘기인데, 뭐 이렇게 뻔한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아마 좀 제 얘기를 좀 듣고 가면 뭔가 영감을 하나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오늘 뭐 조촐하니까 오늘 뭐 오히려 온라인으로 좀 신청들을 많이 하셨고, 조촐하니까 뭐 질문도 뭐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질문하라고 그러면 또 쑥스러워서 잘 안 하시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오늘 차이를 만드는 수학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뭐 대략 시간은 안 재봤는데 대략 한 1시간 전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일단 뭐 수학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게 뭐 수학자 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입시 때문에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그냥 간략하게 좀 요거는 넘어갈게요. 사실은 전국에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대략 한 35만 명 정도 돼요. 35만 명. 근데 수험생 수가 재수생 포함해서 한 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그냥 대상으로 생각하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55만 명의 70%면 대략 한 3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좀 더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면 4년제 대학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4년제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막 교육열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지점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오른쪽에 있는 주요 대학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11개 대학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의대나 뭐 특수대학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원하는 대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수시하고 정시, 뭐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보통 8대2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는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수시로 많이 뽑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요새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 국립대, 지방 국립대는 그러니까 9등급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5등급제는 아니니까 9등급 기준으로 보면 보통 4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4등급이면 학교에서 한 40% 정도 하는 거거든요. 지방 국립대 정도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대학들은 뭐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생각을 하면 대략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6대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6이고 정시가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좀 더 많기는 한데 그렇게 되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로 뽑는 게 한 40% 정도까지는 뽑아요. 근데 40%로 안 뽑는 대학이 4개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서울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동국대. 이 3개 학교는 고교 기여 대학이라고, 고교 교육 기여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교육부에서 40%로 예전에 정시를 걸어놨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3개 대학은 한 30% 정도로 뽑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아예 그냥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금 안 받을게 이러면서 그냥 정시를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4개 대학이 한 30% 정도 되고,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한 40% 정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로 생각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37.5%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수시로 뽑죠.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수학 얘기를 할 때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거는 내신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인데, 어머님들 요 수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건 종합 전형이건 논술 전형이건 간에 수시로 대학을 잘 가려면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수능 최저 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원래 수능 최저가 거의 없었는데 2028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전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사항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이 상위권 대학에서 뭐 분당이나 강남이나 뭐 이런데, 목동이나 이런데 보면 내신 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근데 잘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신 따기 힘든 대신에 수능은 좀 강점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형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약하더라도 좀 수능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뭐 뽑아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논술은 뭐 당연히 수능 최저가 거의 뭐 수능 최저 전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면 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수능의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표는 뭐냐면,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 뭐, 그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실질 경쟁률이에요.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인데,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13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2대 1뿐이 안 된다. 이게 물론 수능 최저로 저걸 못 맞춰서, 그러니까 서강대를 쓴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월되는 게 있잖아요. 교과 전형은 보통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서강대 정도 쓸 정도 되면 연대, 고대 다 써요. 그죠? 그러니까 다 위로 그냥 다 빨려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털어내고,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로 빨려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낮은 거죠. 뭐 그것을 나타내니까 어쨌든 수능 최저가 지방에 여기 뭐 가까운 근교로 분당 바로 옆이 이제 용인이잖아요. 수지 말고 용인만 해도 전교권 아이들이 교과 성적은 좋아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주요 대학에 못 들어가요. 그런 애들 많아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2합 5? 2합 5. 그럼 이 두 개가 합이 5니까 2등급, 3등급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맞춰. 아니면 보통 좀 센 데가 3합 7. 3합 7이면 2, 2, 3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3합 7이면 굉장히 이제 높은 계열에 속해요. 아이들이 그걸 못 맞춰요. 왜냐하면 이제 재학생들, 보통 교과 전형은 재학생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하다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신 관리하다 보면 수능이 고3 때 가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나마 이제 분당이나 이런 학군지는 워낙 이제 학교 내신 준비 자체가 수능하고 거의 뭐 이렇게 오히려 수능보다 더 내신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제 그런 연습이 돼서 수능에 좀 강점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조금만 뭐 수원 같은 데 내려가면 걔네들은 뭐 거의 수능 최저 없는 뭐 이런 전형들, 그 지방의 뭐 이런 그 아주 중소도시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애들 뭐 대부분 다 수능 최저 없는 종합 전형을 주로 쓰죠. 아니면 뭐 농어촌 되는 애들은 농어촌만 써요. 농어촌도 보통 수능 최저 없거든요. 그렇게 쓰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수능이 중요하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신에서 아이들 등급이 어느 정도 될 건지 5등급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 아마 오신 어머님들 다 5등급제에 해당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등급제에서 1.42 보세요. 1.4. 여기 보면 요 칸 이렇게 쭉 보면 2.3이에요. 9등급으로 봤을 때.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42, 여기가 2.14. 1.33이 뭐 1.9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어머님들이 아까 11개 대학 있죠? 지금 이건 예측인데, 뭐 정확한 건 아직까지 뭐 시행된 게 아니니까 예측인데, 아까 11개 대학이 되려면 내신 등급이 5등급제에서 1.4 정도는 돼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집어넣으려면. 물론 그 아이들이 종합 전형도 집어넣죠. 교과 전형만 집어넣는 건 아닌데. 근데 교과 전형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시립대까지 중경 외시까지가 1.4 정도 지금 예측해요. 그리고 뭐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이 한 1.5 이 정도, 1.5 정도 봐요. 1.5가 2.2등급 때 9등급으로 얘기하면 2등급 2점 뭐 요 정도 최소 2점 초반대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등급제에서 아이들이 이 11개 대학, 아까 얘기했던 11개 대학에 들어가려면 최소 1.4는 돼야 됩니다. 평균 등급이 1.4. 등급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시는 줄 아시죠? 뭐 1등급이다 그러면 단위수, 1등급에다가 단위수 곱하고 단위수 총합으로 나누면 저 아이가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인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1.4 정도 되는 이 정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내신에서 이게 분당지역 26년도 올해예요. 올해 1학년 1학기 통계만 아직까지 기말고사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1학년 1학기 때 보통 분당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의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1등급 커트라인을 조사했는데 쭉 보면 대략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학교마다 조금씩 난이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매년 바뀌어요. 근데 이제 대략 이 흐름은 있죠. 한 몇 점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낌상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학생들 쭉 보면서 제 느낌은 5등급제에서 1등급은 한 85점 전후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85점. 그러면 우리가 85점이라는 점수가 몇 개 틀려야 돼요? 3개예요, 3개. 3개 틀리면 된다. 4개 틀리면 좀 위험해요. 시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3개하고 4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요? 만약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이잖아. 그죠? 2등급은 몇 %예요, 상위? 34%. 1등급은 10%잖아요. 그러면 10%하고 2등급은 어쨌든 10% 이상 34% 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니까 34%다 그러면, 그죠? 34%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명 기준으로 해서 30등 정도 하는 거니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2등급 아이들. 물론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34%나 이렇게 등급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 내신 시험을 본다 생각하면 3개 이내에 틀려야 되겠다. 4개 틀리면 좀 위험하다. 그러면 2등급 커트라인은 쭉 보세요. 2등급 커트라인은 뭐 이런 태용고등학교 이거는 좀 예외고요. 그때 뭐 중간고사니까 되게 쉽게 냈나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60점대예요. 60점, 65점? 60점대예요. 60점대. 65점, 60점 전후. 그죠? 60점 전후예요. 60점 전후니까 60점 정도면 뭐 엄청 이렇게 많이 틀려도 2등급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반타작이 50점이니까 거기다 이거 지필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 수행도 있잖아요. 수행도 있으니까 2등급은 뭐 이렇게 맞는 게 크게 2등급을 받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1등급은
조금 이제 이게 3개?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3개 틀리면 1등급인데 4개 틀리면 2등급이야. 이게 좀 불합리하죠. 이 하나 차이 때문에 얘가 어떤 애는 1등급이고 어떤 애는 2등급이고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 교과전형은 좀 등급으로 많이 자르긴 하는데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원점수도 봐요. 원점수. 그 다음에 성취도 있잖아요. A냐, B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4개 틀린 애는 A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성취도 비율도 봐요. A 맞은 애가 몇 %구나. 이렇게 그 수치를, 그렇잖아요. 이런 억울한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평균, 뭐 이런 표준 편차만 없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 비율, 얘가 A냐, B냐, 이런 거죠.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2등급인데, 등급이. 2등급인데, 뭐, B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율도, B의 비율이 몇 %인지까지 나와요. A 비율은 몇 %고, 어쨌든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신 등급은 분당에서의 지금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균은 좀 알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점수가 완전히 된 게 아니어서 좀 보기가 쉽진 않았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갑자기 웬 수능을 왜 꺼냈냐.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내신하고 비슷해요. 이게 수능 1등급 아이들이에요. 수능 1등급 애들. 수능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학은 그냥 표준 점수 어차피 될 거고, 등급과 표준 점수로 어쨌든 표현을 해요. 수시에서는 수능이 최저 등급이라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해요. 수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최저 등급이니까 2합 5, 3합 얼마.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하지만 정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등급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가요? 표준 점수로 들어가요. 주요 대학은.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 아니면 백분위 점수. 예를 들면 상위 1%다. 그럼 99점이죠. 99%니까. 먼저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써요. 그 이유는 표준 점수를 쓰면 훨씬 아이들을 세밀하게 더 이렇게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2점, 여기 좀 빨간색 보세요. 92점도 1등급이고요. 여기 있는 점수들이 다 1등급이에요. 86점도 1등급이에요. 근데 어차피 정시로 가면 표준 점수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원점수가 92점인 학생까지를 보면 7,500명 정도 돼요. 이게 92점이 몇 개 틀린 거예요? 2개 틀린 거예요. 4점짜리. 4점짜리 2개 틀린 거예요. 근데 88점 보세요. 88점은 몇 개 틀린 거예요? 4점짜리? 3개 틀린 거예요. 3개 틀렸는데 몇 명이 있어요? 17,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문이과 반반된 건 4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등급이. 이 한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러면 3개 틀린 아이와 2개 틀린 아이의 차이점이 그럼 뭘까? 이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신에서 3개 틀린 거하고 4개 틀린 게 등급을 가르듯이 수능도 2개 틀리느냐, 그러니까 4점짜리 2개를 틀리느냐, 4점짜리 3개를 틀리느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이라고 한다면 2개를 틀려야 된다 이거예요.
2개를 틀려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2개 틀리는 걸 목표로 해서 1등급을 유지해야만이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물론 뭐 수학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10,000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적인원으로 보면. 이게 전국 누적인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다음에 논술 보통 분당 지역의 학생들을 보면 내신 따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보다 수능 점수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 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수시 6장을 버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대부분 6논술 6장을 다 논술로 그냥 다 쫙 깔아요. 정시파 아이들은. 분당 아이들이 보통 6장을 그냥 다 쓰거나 아니면 한 서너 장 쓰고 나머지는 안 쓰거나 이렇게 돼요. 논술은 보통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있고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 있는데 대부분은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봐요.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보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이제 맞추지 못했으면 아예 안 가죠. 근데 수능 최저를 맞췄으면 저 가요. 수능 최저는 논술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세요. 그 다음에 교과가 그 다음 순서예요. 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요. 그래서 보통 고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의 최저 등급이 4, 8. 4개가 8. 그러니까 2등급은 이 찍어야지 논술장에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높죠. 그것만 좀 통과할 수 있으면 뭐 어쨌든 확률은 확 떨어져요. 뭐 논술장에 가면 막 뭐 50대 1 막 이러는데 실제 그 통과해서 들어간 아이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보통 한 20대 1 뭐 이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근데 특히 이과 논술은 다 수리 논술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학교마다 보는 과목이 좀 다 달라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일 많은 대학이 여기죠. 제일 많은 대학은 1학년 수학, 공통수학, 그 다음에 수원이 대수예요. 지금 이제 바뀐 교과는 아직까지는 이게 27학년도니까 내년도니까 지금 9등급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명칭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그 다음에 대수, 수원이 대수, 수투가 미적분 1이에요. 미적분 1, 그 다음에 미적분 2. 보통 요거를 보는 대학들이 제일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하고 확동까지 다 집어넣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센 대학들이죠. 고대. 서울대는 논술 안 하니까 제일 센 데가 연대, 고대, 뭐 한양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다 해와. 이런 거죠. 우리 기하도 낼 수 있고 확통도 내고 다 내. 논술로 들어오려면 이거 다 해. 이런 거고요. 좀 적은 학교가 요 학교죠. 성균관대. 그다음에 뭐 일부 여대. 여기는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까지만 보는 학교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 해야 돼요. 이과 아이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고3 되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28년도에 대학 들어가는 수능 과목은 뭐예요? 수능 과목. 28년도 수능.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통이에요. 수능 과목이 이 3개예요. 대수, 미적분 1, 확통. 그럼 미적분 2, 미적분 2 과목 있잖아요. 요거 미적분이라고 써있는 요 미적분. 요게 미적분 2거든요. 새로운 교과로. 그러면 요 미적분 2를 고3인데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난 내신으로 대학 갈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미적분 2를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고3 돼서 내가 확통해야 되는데 그냥 확통까지만 하면 되지 내가 미적분 2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식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적분 2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학생이 대학교 가서 이공계 수학을 하려면 이과건 하려고 하면 뭐 1학년 때 교양 수학 이런 걸 설사 하더라도 그때도 이 미적분 2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거 못하면 교양 수학, 뭐 공업 수학 들어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적분 2가 설사 수능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논술을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뭐 수능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내신 시간에 그래도 좀 충실하게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기하나 그러니까 정시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보통 이 논술을 하니까 논술을 할 때 뭐 기하나 확통 이런 확통은 어차피 수능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수능 과목이니까 그건 할 거고 뭐 기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미적분 2만큼은 나중에 대학 가서라도 공부하는 거 생각해서 고3 때 그래도 해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논술도 또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중3이나 초등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선행을 하시는데 선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문에 선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 선행을 하는 게 좋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통 과목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밑에 거는 뭐냐? 이건 이제 여기 실업계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수학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개설하는 강좌인데 안 해요. 이런 건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요.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요거는 1학년 때 공부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요게 이제 지금 요 5개 과목이 사실은 대학교에서 수시에서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요 5개는 이과인 경우 문과는 이거 5개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요 5개를 다 듣는 게 좋다. 이거 다 듣는 게 좋아요. 이과는 요 5개 다 듣는 게 좋아요. 수시로 대학을 염두에 둔다면 5개를 다 들어라. 일단 뭐 성적에 관계없이 어쨌든 5개를 다 들어야 돼요. 5개를 다 들어요. 문과는 어떠냐? 문과는 그냥 요 3개를 들으면 돼요. 요 3개. 문과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 문과는 요 3개만 들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경영이나 경제를 지원하려고 하는 문과생이라고 한다면 요 3개에다가 미적분 2를 들어보면 좋습니다. 수시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뭐 그것까지 그러니까 들을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야 돼요. 그럼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들으면 가산점은 있지만 안 듣는다고 감점을 하진 않아요. 경영이나 경제에서 그러진 않으니까 뭐 여유가 되면 미적분 2 정도를 더 들어보면 좋다. 경영이나 경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과 아이들은 요 5개를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기하 안 들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기하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들어도 되긴 하겠죠. 근데 듣는 게 좋다니까요. 여기서 괜히 뭐 인공지능 수학하고 기하하고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들은 거하고 기하를 들은 거하고는 쌤쌤이를 할까요? 아니에요. 기하를 듣는 학생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과목들이거든요. 이 5개는. 우리가 이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과목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으면 듣고 뭐 아니면 안 듣고 경제 수학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뭐 경제학과 가려고 하면 나중에 문과 계열 중에서 뭐 하나 정도 선택해서 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오히려 문과이가 경영이나 경제 갔을 때 경제 수학 듣는 것보다 미적분 2 듣는 걸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이게 훨씬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직무 수학 이거는 이제 실업계 아이들 주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안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전문 수학.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심화 수학들이에요. 심화 수학들.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거 안 들으면, 이거 들으면 좋냐? 저는 이거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아니, 일반 고등학교에서 막 이런 거 개설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아니, 여유가 돼서 들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어딨어요. 5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미적분 2 안 듣고, 무슨 고급 미적분 듣고. 이해하지 못하죠. 야, 너는 어떻게 미적분 2를 안 듣고 고급 미적분을 들었어? 이해가 가? 수학이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하를 안 듣고 무슨 뭐 여기서 뭐 전문 수학 같은 걸 들었다. 아니면 고급 기하를 들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다 끝내고 이것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으나 주로 이런 과목들은 어디에서 막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전국형 자사고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뭐 과학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런 것들 막 개설되어 있어요. 그 학교들은.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과학고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뭐 이런 거 듣는 게 뭐 좀, 그건 좀 약간, 뭐 들을만 하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들었다고 뭐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뭐 높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 성적이 안 좋은데 막 이거 들어가지고 성적이 좋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할 때 1학년 보통 한 2학기 정도 되면 막 조사하고 이러는데 과목 선택할 때 그냥 요 5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수학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런 수학들이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좀 아니지만 이런 뭐 인공지능 수학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했어도 교과서 사다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재밌어요. 재밌기는. 재밌어요. 그리고 뭐 수학에 대한 조금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교과서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어쨌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요 기본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꼭 들어라. 이게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실용통계, 수학과 여기 실용통계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때 어떤 걸 듣는 게 좋을까?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거를 빼버리고 이거를 넣었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학교에서 저런 무리수를 들었을까? 그냥 확률 통계 듣게 하지. 이유는 저거였어요. 이게 융합선택 과목은 예전의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28년도 이전의 학생들은 융합선택이나 뭐 진로선택 과목이 ABC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등급에 유리해 주라고 빼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선행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뭐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뭐 학원에서도 개설되어지지도 않겠지만 뭐 개설할 이유도 별로 없고 내용들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독학으로 그냥 봐도 인공지능 수학 진짜로 제가 틈틈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도 그냥 축축축 넘어가요. 재밌기도 하고 책도 그냥 뭐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고급 미적분 이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고3 때.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들을 게 없으면 그냥 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 부분인데요. 선행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학생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사는 중3 겨울방학 때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여기 어머님 혹시 제가 파악은 좀 안 하고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선행했던 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어머님들도 있지만, 어떤 어머님, 그거 뭐 해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뭐 2학년 되면 싹 없어져가지고 뭐 똑같더라 뭐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고 이제 등등 워낙 이제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른데, 선행에 대한 그 속도는 진짜로 아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이에 따라서. 근데 보통 잘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잘하는 그룹들. 그 아이가 좀 그래도 뭐 수학을 좀 잘한다. 이 정도 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5개를 다 끝내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조금 뭐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좀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은 5개를 다 끝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상위권 좀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뭐 공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다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하고요. 미적분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쭉 보면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최소 보면 대수, 미적분 원까지. 확통이나 뭐 기하나 미적분 2는 특히 미적분 2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공부하거든요. 잘 안 나와요. 이게 그 머릿속에 좀 이렇게 한번 배우더라도 이게 오히려 대수나 미적분 1 이쪽은 2학년 때 공부하는 거라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미적분 2는 좀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잘 안 해놓으면 좀 많이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잘하는 아이들은 5개를 다 선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보통 우리가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한 미적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가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미적분 안까지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뭐 공수 2를 지금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 아이가 갑자기 중3 때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대수하고 미적분 1까지를 달려나가면 그 아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겠냐 이런 거죠.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만약에 중3인데 지금 뭐 공수 2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희하고 원장 선생님이 미적분 1까지는 본대, 상위권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그거까지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늦었네? 지금 또 달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뭐 공통수학 2 정도를 하고 있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겨울방학 때까지 한 대수 정도를 한번 보고 가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대수도. 근데 어쨌든 겨울방학 되면 2학기 겨울방학 되면 공수 1, 공수 2도 그 학생이 이게 또 뭐 좀 막통이 심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원, 공수투도 좀 다지면서 선행을 나간다고 하면 미적분 1까지 나가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많이 나가더라도 어쩌면 대수 정도까지일 텐데 뭐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한 전체 대수 정도를 하고 있으면 뭐 겨울방학 때까지 현재의 시점으로서 미적분 1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행할 시간이 없다. 평상시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평상시에 선행만 중심으로 하다가 시험 기간 한 달 남겨놓고 그 현행,
그러니까 내신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내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방학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는 무조건 현행이에요. 그리고 방학도 여름방학은 3주뿐이 안 돼서 그 기간에 선행할 시간은 없어요. 그건 사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수 투하기 바빠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름방학 때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될까? 공수2 열심히 해야죠. 왜 그래요? 공수2에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공수2로 넘어왔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쪽 되게 어려워해요. 그럼 여름방학 때 그거 3주 동안 그거 해야죠.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라면 그걸 시켜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뭐 미적분 원을 선행을 하고 있어? 아니면 대수 원을 선행을 하고 있어? 이건 사치죠. 오히려 공수2를 완벽하게 방학 때 좀 마무리를 하고 학교 들어가서 좀 더 학기 중에도 더 완성을 시킬 그 정도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학년 때 공수원, 공수투에 매진하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분원 뭐 만약에 그 학교가 기하를 한다고 하면 기하 아니면 확률통계를 하면 확률통계 이거 3개를 다 해야 돼요. 2학년 때. 근데 그게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더 절실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선행했던 거하고는 좀 약간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다르고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좀 힘들죠.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죠.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보통 대수는 다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원은 한 미분까지 끝내놓는다든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적분원은 2학기 때 배울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든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좀 대안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은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여기 중3 어머님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선행이 지금 뭐 너무 안 나가 있다 그래도 그거를 막 땡긴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현실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인데 이 교재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쭉 썼어요. 일반적으로 썼는데 저는 교재는 우리가 교재 쓰는 데 있어서는 교재를 저는 한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다가 유형서 기본 개념 플러스 유형서 그 다음에 준심화서 그러니까 이 준심화서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중학교로 얘기하면 뭐 그 다음에 뭐 자이스토리, 일품, 그 다음에 A급 원리 해설, A급 말고 A급 원리 해설 요 정도. 고등학교 교재는 고쟁이, 마풀 시너지, 뭐 메가스터디 엔제, 뭐 1등급 수학 요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준심화 교재로 봤고요. 뭐 기본 개념은 뭐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에서 기본 정서 뭐 이런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서는 중학교 심화서는 뭐 최상위 수학, 뭐 블랙 라벨, 뭐 A급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화서로 얘기됐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뭐 블랙 라벨 일품 그 다음에 뭐 올림푸스 고난도 고등학교 교재에 보면 그다음에 뭐 절대 등급 그 다음에 뭐 수학의 신 실력 정석 그다음 최강 TOT 뭐 하이퍼 뭐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이게 심화서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는요. 선행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3번은 언제 하냐? 자기 학년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로 얘기하면 자기 학년 때 있잖아요. 선행을 쭉 했어요. 그런데 걔가 뭐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1학년 그때 뭐 시험은 설사 안 보더라도 이렇게 그때 자기 학년 학교 진도 나갈 때 아니면 학교 시험 볼 때 심화서까지를 해서 완결을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선행은 1, 2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충분하고 3번은 어쨌든 자기 학년이 됐을 때 좀 더 심화시키는 단계로 가는 게 맞다. 요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선행을 하는 아이들도 하나는 요 심화서는 그냥 자기 학년 건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 학년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한 2시간 정도 설정을 해요.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하면 8시간 중에 6시간은 선행을 하고 2시간은 좀 이렇게 심화서,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심화서 위주로 해서 수업을 시킵니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아이들은 보통 이제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선행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죠.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 좀 선행이 여기까지 좀 돼 있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심화 위주로 좀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4점짜리들 위주로 해서 좀 연습을 시키죠. 4점짜리. 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까 3개 틀리면 1등급이고 4개 틀리면 2등급이고 이 얘기했을 때 그 3개가 뭐냐면요. 그 3개가 준킬러 또는 킬러 문제들이에요. 준킬러 또는 킬러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죠. 내신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문제의 유형들은 대부분이 기출교육청에서 이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을 주로 변형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내신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문제. 그래서, 단계별 교재는 이렇게 되고, 선행에서는 이 2가지를 먼저 쓰고, 이건 자기 학년 때 쓰는 게 좋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 얘기인데요. 공부법에서 우리가 이제 양치기 얘기를 어머님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나쁘다, 좋다,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익힐 때 그 개념을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문제량을 넓혀주는 양치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개념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유형화돼서 반영이 되는지를 좀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보면 기본 개념에 유형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원리에 개념원리라는 책에 그게 이제 개념서잖아요. 그거의 쌍둥이 책이 뭐예요? RPM 아닌가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그러니까 보통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쌩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유형별로 그 개념 핵심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유형별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조금 작게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형하고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양,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 기억을 해보세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요즘의 학생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죠? 근데 그 책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단점이 뭐냐면 기본 유형을 연습하는 문항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기본 문항이 앞에 기본 문항들만 있고 뒤에 또 연수 문제로 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어버려.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메꿔져야 되는 게 그 책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메꾼 책이 센이라든가 RPM이라든가 개념원리, 그런 그 유형서들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개념, 어머님도 정석 공부해 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석 문제 앞에 거는 풀려. 근데 연수 문제 딱 넘어가면 하나도 안 풀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에 일정한 양의 양치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처음에 기본 개념을 할 때, 여기 다시 넘어가면, 이 기본 개념 할 때 이 개념서 있잖아요. 이 개념서는 어떤 책이건 간에 한 번으로 끝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서는 좀 아주 깊이 있게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유형을 통해서 하던 아니면 이 기본 개념에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가 뭐 좀 메모를 하거나 뭐 하여튼 개념을 익히도록 해서 하여튼 기본 개념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념 원리 책을 샀어요, 자기가. 그래서 저 뭐 풀다 보면 뭐 유제 같은 게 틀리는 것들이 있고 이러면 이 부분들을 그냥 그 당시에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번 더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좀 풀어본다든가 왜 좀 놓쳤는지 기본 개념에서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배울 때는요. 어머님도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개념서를 공부할 때 유형이나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 좀 안 풀리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답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혹시 개념이 안 돼서 지금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답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는 답을 좀 봐도 왜냐하면 자기가 놓치고 있는 어떤 개념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답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지 봤을 때. 그러니까 답지를 보냐 안 보냐 이 문제도 너무 이렇게 고정된 답제로 답지는 안 봐야 돼 무조건.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좋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모르겠으면 무조건 답 찾고 이런 건 좀 잘못됐지만 개념서에서 틀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틀리거나 모르겠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답을 참조해서라도 익혀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처음 출발은 딱 한 권을 좀 깊게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 권수를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그게 기본정석이면 기본정석, 예를 들면 개념원리면 개념원리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깊게 우리가 좀 팔고 그 다음에 좀 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수학에서. 근데 이제 이 양치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아이들이 너무 패턴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푸는 게 이렇게 풀었으니까 밑에서도 그냥 그렇게 풀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건 잘못된 공부죠. 양치기를 했을 때. 근데 뭐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 개념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좀 풀리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그거 푸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번째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학에서. 수학은 빨리 푸는 과목이 아니에요. 빨리 푸는 거를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좀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보통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뭐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해, 계산 이런 거야 뭐 금방금방 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했듯이 우리가 1등급하고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아까 킬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킬러 문제를 딱 대하면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일단 굉장히 생각을 먼저 많이 해요. 머릿속으로 이 조건도 잘 읽어보고 이게 어떻게 이게 구조화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을 충분히 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세워요. 이걸 이쪽으로 생각하고 요게 요 조건이 있는 거고 구하는 게 뭐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를 먼저 플랜을 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답을 쓸 때 그러면서 펜 쓰는 거를요, 굉장히 절제해서 써요. 근데 좀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거나 좀 이게 떨어진 애들은 무조건 그냥 뭘 쓰긴 써. 뭐 많이 써요. 근데 많이 쓰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그거를 굉장히 길게 막 한 몇십 분 동안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문제 가지고 뭐 30분, 40분 쓰면 다른 문제 어떻게 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문제 출제자는 그것들을 그냥 노가다식으로 푸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가다라는 얘기 뭔지 알죠? 노가다로 푸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결과는 몇 개의 개념들이 있어요. 핵심 개념들이죠. 몇 개의 핵심 개념들이 이 문제에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추론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못 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예전에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막 문제풀이가 한 페이지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수지 쪽에서 그때 이제 수의학원 강의를 거기 수의학원 오픈했을 때 제가 처음 갔는데 거기 수지고등학교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었는데 걔는 문제를 풀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늦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너무 이제 풀이를 자세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가로쓰기, 세로쓰기 막 꼼꼼하게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지 이거 뭔가를 적어요. 처음부터 뭘 적어. 답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내가 이렇게 봐도 이걸 왜 적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래서 뭐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뭔가 대단한 걸 푼 것 같아, 얘가. 근데 풀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보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내더라고 또. 근데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쓰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제약적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할 때 일단은 수학은 이런 거예요. 물론 좀 깔끔하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문제긴 해요.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서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답 써.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이쪽에 조금 막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가면 검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거예요. 뭐 2의 5승이 32인데 2의 5승이 뭐 64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것도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 그런 거죠. 그냥 암산을 막 해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이긴 하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자세히 무슨 기술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간략하게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아요. 아까 논술 얘기했죠. 논술장에 가면 연필로 쓸까요? 펜으로 쓸까요? 볼펜으로 쓸까요? 연필을 쓰는 학교, 허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는 부정행이기 때문에 다 펜으로 쓰게 해요. 그거를 막 써서 나중엔 화이트로 지우고 나요? 두 줄로 긋고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줄 적고 또 생각해서 딱딱딱 적어서 그래서 답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죠.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간결한 풀이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는 상위권하고 중위권의 아주 결정적 차이예요. 상위권 아이들은요, 진짜 수학을 그렇게 해요. 생각을 먼저 하고 펜을 나중에 들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진짜로. 이게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다 풀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었을 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뭐 쭉 풀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이 딱 나왔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답지 안 봐도 돼요. 그런 문제는.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찝찝해.
그리고 뭔가 내가 노가다로 푼 것 같아. 분명히 문제 풀다가 이건 내가 노가다로 푼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와요. 아, 이건 뭐, 그렇잖아요. 아이가 답이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거 뭔가 노가다로 푼 것 같아. 좀 더 간결한 풀이가 있을 것 같아. 봐야죠. 답지 봐야 돼요. 아니면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누구 풀이가 더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그죠? 이거를 학생들한테 사실은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시킬 거냐는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쨌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시간 관리 부분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취미로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리건 한 문제 가지고 뭐 이틀을 걸리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수능 시간이건 내신 시간이건 내신 시험이건 시험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평상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가 좀 더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려면 아이들은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을 내가 하루에 뭐 2시간을 투자하겠어. 그럼 2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알차게 보내려면 시간을 좀 이렇게 쪼개서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중킬러 문제라고 세칭 얘기하는 것들, 중킬러 문제 같은 경우들은 5분 이내는 그냥 풀어내는 거죠. 킬러 문제는 길어도 20분 정도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블랙라벨이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A급 수학 얘기할까요? A급 수학이라는 책을 우리가 썼다. 아니면 뭐 최상위 수학을 썼다. 근데 최상위 수학에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문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3단계는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2단계는 뭐 예를 들어 한 뭐 중킬러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중킬러 문제가 여기 한 5문제가 있어요. 5문제면 30분이나 25분 내에 시간 내에 딱 풀어보고, 아닌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답 맞추고, 좀 찜찜한 것들은 풀어 것들 중에서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틀린 문제들은 다시 그냥 답을 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틀린 건 답을 봐서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재서. 덮어놓고, 이건 다음번에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뭐 좀 좀 몇 시간 후에 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훈련을 해야 되죠. 근데 뒤에 이제 뭐 3단계 문제 정도 되면 문제 수준을 뭐 요거 한 문제 내가 푸는데 뭐 몇 분, 하여튼 최대한 아무리 길어도 20분 이내는 내가 다 푼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분까지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분을 넘어서까지 더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넘어가면 그냥 일단 접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거. 시험장에서도 그거 못 푸는 거니까 그냥 접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요, 이런 중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만 모아놓은 미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치러요. 그렇잖아요. 뭐 100분씩 하면 1시간 40분 동안 시험 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시간이 로스율이 많잖아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푸니까. 그래서 이런 뭐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거나, 실제 수학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3 같은 경우는요, 수능 직전에 하루에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 1개는 무조건 풀어요. 1개를 풀어요. 1개 풀고 오답하고. 그죠? 그러니까 1개 풀면 이제 틀리는 것들이 뭐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것들 해서 다시 오답하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 가면 보통 하루에 2개씩 풀죠. 수학 같은 게 2개 정도 풀어요. 2개. 그때는 뭐 학교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도 뭐 자습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이가 뭐 수학 같은 게 2개 정도 풀어가지고 오답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답한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를 하냐면 그거 틀린 것들 있잖아요. 다시 풀고. 다시 풀어보고. 이거를 계속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재서 푸는 훈련. 우리가, 보통 중학생들도 그렇지 않나요? 보통 과외 이렇게 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수학과외 하신 어머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애들이 실전 훈련 좀 잘 안 해가지고 시험 망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실전 훈련들을 시간제서 푸는 훈련 있잖아요. 기출문제 가지고. 그런 훈련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도 잘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좀 파악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오답노트 부분들도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오답노트가 발상노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개념 틀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오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개념 틀린 거 처음 기본 개념 나가는데 개념 틀린 거를 그걸 다 오답을 따로 적어가지고 그걸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거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거 지워고선 새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그냥 익히고 다시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오답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킬러 문제나 최소 중킬러 문제 이상 되는 문제들을 오답을 하는 거예요.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발상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들은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상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4점짜리 킬러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거를 거기에 자세히 기록해 둬야 되는 거죠. 그냥 틀린 걸 답지 옮겨 적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또 못 풀 텐데. 중요한 건 자기가 놓치고 있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고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발상하는 그 내용들을 적어야 되죠. 아, 내가 이 부분을 뭐 생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적용되어지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패턴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놔야 돼요. 보통 그 아이들이 뭐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요. 보통 성적이 막 기복이 있는 학생들은 다시 말해서 왜 기복이 있냐면 학교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어려웠을 때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이 준 킬러 문제들 있죠. 이거를 못 푼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은 돼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되는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거죠. 어느 부분이 좀 못해 자기가 약한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킬러 훈련부터 먼저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도 그런데요. 수능도 킬러 문제는 2문제 아니었을까요? 아까 2개 틀리면 몇 등급이요? 1등급, 똑같이 1등급인데, 3개 틀려도 1등급인데, 7,000등이네 들어가면 2개만 틀리면 되거든요. 그럼 중킬러 다 맞추고, 킬러 문제를 틀렸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은. 물론, 중킬러 문제가 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의 문제들이 좀 꾸준히 훈련이 돼야 되죠. 중학교 때는, 저 같으면, 고등학교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고 중학교 어머님들이나 초등학교 어머님들이면 그러면 이 중킬러 훈련이나 킬러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학원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학원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시키다 보면 아이가 그렇잖아요. 학원에 와서 한 문제 고민하는데 20분 고민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 가서 한 5문제 풀고 가요. 어려운 문제. 불가능해요. 진도 나가고 선행해야 되잖아요. 뭐 진도도 나가고 개념 가리키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1시간 가지고. 그리고 애들 이거 숙제 내주잖아요. 뭐 거의 해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그 문제 내줘놓고선 안 풀어줄 수 없고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강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중킬러 문제 훈련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 풀리면 덮고 다시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또 도전해보고 이 행위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된 부분, 그리고 답, 자기가 풀었다 하더라도 좀 깨림직해 푸는 것들은 다시 답하고 확인해서 자기가 뭐를 놓쳤는지, 뭐를 좀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자기가 발견을 해내고,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푼 거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갖게 하고. 결국 그건데, 그거를 그 훈련을 학원에서 시킨다? 학원에서 뭐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도, 물론 저희 선생님들도 얘기는 하겠지만, 어머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했지, 선행할 때 그거를 시키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학년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공수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 머리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연그러져 있는 거는 개념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심화되거나 이러한 내용까지 풀기는 좀 어려워요. 한 중심화 정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심화 문제는 그냥 1학년이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문제집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 한 권을 그냥 선정하세요. 그게 A급이건 최상이건 블랙라벨이건,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 2레벨을 쓸 수도 있고 3레벨을, 그러니까 2단계 스텝 2를, 아이가 수학이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스텝 3를 가지고 던져주면 좀 아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 스텝 2를 주는 거죠, 먼저. 스텝 2만, 3는 하지 말고 그냥 스텝 2만 계속 풀어요. 하루에 문항수는 좀 아이 푸는 거 좀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도 좋고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문제도 좋고, 어떤 아이들은 잘 푸는 아이들은 2문제씩만 풀게 하는 거죠. 스텝 1은 아예 그냥 기본 학원이나 이런 기본 개념서에서 하니까 그거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풀어서 하루에 너 그 2개만 좀 풀면, 하루에 2개, 2문제 푸는 거예요. 대신에 답을 못 보게 하고 풀이 과정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좀 시키셔야 돼요. 자기 학년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스텝 3, 또는 스텝 3가 힘들면 스텝 2. 스텝 2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3 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하는 거니까 그 문제들, 대신에 좀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어려워지죠. 뭔가 아이가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자기가 뭘 생각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해야 돼요. 그게 아까 발상노트라는 거죠.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게, 중학교는 사실은 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학교 내신 자체가 이게 대입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선호 문제가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 준킬러 킬러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 변형 문제들, 숫자 변형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문제들을, 사실은 좋은 문제들을 찾느라고 아주 선생님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기출 문제들도 다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 근데 숫자 변형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선생님들이 그 몇 개의 문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문제를 분해시켜서 이렇게 새롭게 좀 해석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를 굉장히 어쨌든 요 킬러 문제에 대한 연습을 저희가 시킬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근데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보면 월간 수위라고 책을 아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별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내요. 보통
그냥 월간으로 발휘해요. 여기는 이 책을 넘기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딱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거기다 적게 풀이 과정 쓰고 이렇게 메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걸 한꺼번에 던져주거나 숙제를 내주면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거 풀다 보면 이거 하루에 만약에 2시간 수업한다고 하면 5문제 정도 선생님이 앞에다 풀어주면 끝이에요, 수업은.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푸는 이유는 선생님이 해설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어쨌든 스스로 좀 풀게 하고 진짜 고민해서 답을 구해내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무조건 안 익혀주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떠냐면,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풀어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강의를 해주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엄선해서 보통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이 떨어지더라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못하는 아이들은 좀 수학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한 문제 푸는 거를 요구해요. 그럼 5문제 풀잖아요, 일주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쉬게 하고 학교에서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해설서가 이거 뭐 풀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이 한 문제 푸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필기하잖아요. 그럼 뭐 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칠판 하나가 이렇게 다 채워지는 정도의 문제예요, 고등학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뭐 또 안 풀어오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아예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아이들 그 밑에다 QR코드 붙여놔서 이렇게 보면 동영상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은 해놨어요. 근데 그럼 학원에서 뭘 관리하냐? 다시 재시험을 봐요. 똑같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재시험을 보죠. 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고등학생들은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나와버리니까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중학생들보다는 좀 이제 집중도는 있죠. 어차피 이거를 넘지 못하면, 이거를 좀 안 하면 자기가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시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에서 결국은 준킬러, 킬러 문제를 아이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그게 열쇠예요. 그냥 그게. 근데 그거는 절대로 개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터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금방 되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지금부터 중학생들이면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꾸준히 하면 그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진짜로.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좀 빠른 아이들은, 좀 잘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뭐 보통 한 2문제, 3문제 이 정도씩 또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뭐 결국은 아까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들을 좀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이러면 지금부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자기 학년 거를 그냥 그렇게 시키시면 돼요. 선행은 좀 선행 문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학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배우니까. 중학생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그 지금 현재 현행 지도를 가지고 하면 돼요. 뭐 그냥 여태까지 안 한 거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된다. 어떤 문제건 간에. 그게 바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